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은 텍스하고 어카운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강사를 연달아서 초대할 거고요. KPMG에 근무하시는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비드 왕 그 세무사님이신가요? 저기 먼저 상무님이시네요. 해주실 거고, 두 번째는 양초롱 어카운팅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늘 이어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변환 사항도 있고 업데이트에 관련돼서 주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혹시 끝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또 질문 사항이 계속 있으시면 이메일로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비드 왕 세무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KPMG LA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징 다이렉터 데이빗 왕 상무입니다. 바쁜 와중에 오늘 기타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텍스와 어카운팅 쪽에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필라투와 코퍼레이트 최저한세 규정, 외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세제, 그리고 작년 입법화되어 현재 시행 중인 IRA상의 다양한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한 텍스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이와 더불어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미국 최저한세 규정인 코퍼레이트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 줄여서 캠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라2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라2를 포함한 뱁스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OECD 국가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필라2는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해당 자회사의 그룹의 이익을 편중시켜서 그룹의 법인세와 유효세율을 부당하게 낮추고 조세 회피를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라2 적용 대상은 연결 그룹의 그로스 레베뉴가 최소 750밀리언 유로인 다국적 기업에 해당되며 전 세계적으로 약 6천 개의 기업이 이러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2 목적상 15%의 최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탑업 텍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보이는 QDMTT, 두 번째 나와 있는 IIR, 그리고 마지막으로 UTPR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QDMTT, 즉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는 각 지역 국가에서 필라2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제정된 최저한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최저한세를 먼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고 IIR, Income Inclusion Rule은 자회사 국가의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된 경우 모회사 국가에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UTPR, Undertaxed Profit Rule은 앞에 QDMTT와 IR 규정을 적용한 후에도 여전히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그룹 내 UTPR 규정을 도입한 국가에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최소 1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앞에 말씀드린 규정들을 2024년 또는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아직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IIR은 2024년부터, UTPR 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그렇다면 필라2 적용을 위한 유효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효세율은 각 주리스딕션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부과한 법인세, 즉 커버드 텍스라는 것을 분자로 두고 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즉 글로브 인컴이라는 것을 분모로 두어 계산을 하게 되며
이것이 15% 미만이 될 경우 추가적인 과세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15%의 유효세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R&D 크레딧 등 다양한 세액 공제들을 받을 때 분자의 커버드 텍스 금액이 줄어 오히려 유효세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필라트로 인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세제 혜택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가 필라투상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올해 7월에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세액 공제를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는 해당 세액 공제들이 유효세율 계산 시 취급되는 성격에 따라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테이블상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QRTC, 즉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과 세 번째에 있는 MTTC, 즉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의 2가지이고요. 다른 그룹은 이 2가지를 제외한 다른 세액 공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QRTC와 MTTC의 2가지 세액 공제는 유효세율을 계산할 때 분자인 커버드 텍스를 줄여주지 않고 분모인 글로브 인컴에만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의 세액 공제들은 실제 납부세액인 커버드 텍스 금액을 줄이도록 하고 있어서 유효세율을 훨씬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전 이익이 100이고 텍스 크레딧 금액이 똑같이 10인 경우, 왼쪽에 QRTC 또는 MTTC 타입의 세액 공제일 때와 오른쪽에 그 이외의 타입의 세액 공제일 때 유효세율 계산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세액 공제 종류가 QRTC 또는 MTTC일 때를 보시면, 텍스 크레딧 10은 분모인 글로브 인컴을 100에서 110으로 증가시키지만, 분자인 법인세는 당초 100의 이익에 21을 곱한 21이 그대로 남게 되고, 결국 유효세율은 21 나누기 110을 하면 19%가 되어 15%를 넘는 수준이므로 필라투의 추가 탑업 텍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계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QRTC 또는 MTTC 이외에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분모인 100은 그대로 있고 분자의 법인세 금액이 21에서 세액 공제 10을 차감한 11이 돼서 유효세율이 11%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필라트로 인한 추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QRTC, MTTC가 아닌 세액 공제의 경우 유효세율을 훨씬 크게 감소시켜 필라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IRA와 칩 액트상의 많은 세액 공제는 왼쪽의 QRTC, MPTC 세액 공제에 해당돼서 이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보다 필라투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액 공제 외에도 미국 세무신고 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FDIA 같은 규정 등은 결국 분자의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유효세율을 줄여 필라투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세제 감소 노력과 필라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라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세이프하버 조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라투를 2024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하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026년까지 필라투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세이프하버 규정이 있고, 이를 통해 당분간은 필라투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R&D 크레딧을 비롯해서 IRA, 칩스 액트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유효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은 미리 필요한 다큐멘테이션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라투로 인한 세 부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라투는 아직 미국에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와 비슷하게 캠트라고 불리는 즉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것이 도입되어 2023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과세소득 기준이 아닌 AFSI, 즉 북상 인컴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이
과거 3년 평균 1 빌리언 달러를 넘는 기업이며 한국과 같은 외국이 모기업인 회사의 경우 US 발생 소득이 100 밀리언 달러를 넘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최소 AFSI의 15%를 최저한세로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한 번 이러한 트레շ홀드가 넘어 적용 대상이 되고 나면 추후에 트레շ홀드를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적용 대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켄트 목적상으로 조정된 AFSI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디프리시에이션, 임페어먼트, 리페어, 펜션 비용 등 다양한 조정 사항이 반영되어 실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상의 인컴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지표상의 인컴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퍼레이트만이 적용 대상이지만 파트너십으로부터 패스스루 되는 인컴도 포함되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켄트의 세율이 15%다 보니 앞에서 설명드린 필라토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적용 대상 기준, 세금의 베이스가 되는 북인컴 금액들이 다른 등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필라토에서 말하고 있는 탑업 텍스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 않아 큰 다국적 기업들은 캠티와 필라토 모두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미국 내에서 초기에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과연 그 활동이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생성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이처럼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순간부터 다양한 미국 세무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조소의 협정상에서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Fixed Place of Business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치, 오피스, 공장, 창고, 건축 현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다만 이러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미국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사를 위한 광고 선전, 시장 조사, 정보 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한다고 하면 연락사무소의 역할로 보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수반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가 미국 내 종속적 대리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역시 고정사업장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보니 가끔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무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과세를 받게 되면 관련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스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당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프로텍티브 리턴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포지션으로 금액상 제로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일단 신고를 하면 추후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득과 연관된 비용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고정사업장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순간 외국 기업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즉 ECI에 대해서 연방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폼 1120F라는 것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고 다른 미국 법인들과 같이 21%의 연방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본사에서 투입한 비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텍티브 리턴도 결국 같은 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생한 비용 중 과연 얼마만큼이 해당 고정사업장에 기속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전 가격 부분도 세무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감사 진행 시에 본사의 재무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CI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브랜치로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미국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투자를 하시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세입니다. 주정부는 조세협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연방세 목적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세 목적으로는 넥서스라고 해서 주정부 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8년 미 대법원에서 웨이페어 관련 판결을 통해 이코노믹 넥서스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해당 주의 자산 종업원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활동 규모에 따라 넥서스를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주정부의 세무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넥서스 판단 기준 중에 팩터 프레젠스를 채택하고 있는 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 콜로라도와 하와이주에서는 매출 금액이 50만 불 이상이 되면 무조건 넥서스가 있다고 간주가 돼서 주정부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은 주에서도 비슷한 팩터 프레젠스 규정이 있는 등 과거에 비해 넥서스가 생기는 트레이숄드가 매우 낮아지고 있어서 미국 진출에 있어서는 연방세 못지않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50개나 되고 각 주들마다 세법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네바다주처럼 아예 주정부 법인세가 없는 주도 있는가 하면 뉴저지와 같은 주는 법인세율이 11.5%나 됩니다. 또 연방정부는 전 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지만 각 주는 전체 소득에서 해당 주들에 기속되는 소득을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전체 매출에서 해당 주에서 발생한 매출 비율로 소득을 가져가는 주들이 있는가 하면 플로리다처럼 종업원 급여, 자산 규모, 매출 비율들을 모두 고려해서 귀속 소득을 가져가는 주들도 있습니다. 이를 어포션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추세는 대부분 매출 비율만을 가지고 계산한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세 말고도 세일즈 앤 유스 텍스라고 불리는 판매세, 사용세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코노믹 넥서스 기준을 채택해서 해당 주에서 발생한 거래 건수가 보통 200건을 넘거나 매출이 1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주재원을 파견할 때 주의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혹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 간 용역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본사 직원을 미국에 잠시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파견나온 본사 직원의 활동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의 고정사업장을 생성시킬 위험은 없는지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 협정상 미국에 잠깐 출장을 나온 동안 벌어들인 임금이 3,000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파견자가 미국에 개인소득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고 지사에서 본사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시에 파견자 급여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고 급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직원을 파견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세무 이슈를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ECI로 간주되는 외국 기업의 미국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의 다른 법인들과 동일한 과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ECI가 없는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 투자 관련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자회사 등 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에는 미국의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당을 포함해서 이자, 임대료, 사용료 등 흔히 피뎁 인컴이라고 불리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천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나 한국 기업이 이러한 소득을 배분받을 때에는 한미 조세 협정이 적용되어 보통 배당의 경우에는 10%, 이자의 경우에는 12%, 사용료의 경우에는 15% 등과 같이 낮은 세율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 대출 시
보증을 서주고 그러한 보증 대가로 보증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보증 수수료는 한미 조세협정상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저세율이 아닌 30%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입법 이후 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RA, 즉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 기준으로 IRA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그린 에너지 분야 산업 육성 및 발전, 그리고 세액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린 에너지 관련 텍스 크레딧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린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자 미국 내 그린 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에 대해 텍스 크레딧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IRA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다양한 크레딧들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 IRA를 통해 수혜 기간을 연장하거나 확장한 크레딧들입니다. 크레딧은 크게 크레딧 금액이 투자 금액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과 생산량에 의해 결정되는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으로 분류되는데요.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의 경우 적격 투자 금액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곱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캐터고리에 있는 섹션 48C 크레딧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공헌하는 다양한 적격 제조 설비에 대해서 투자금의 기본 6%,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추가적인 보너스 크레딧이 지급돼서 최대 30%까지를 세액 공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방금 보너스 크레딧을 포함해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어프렌티스십 요건입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공시되는 적정임금, 즉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해 최소 그러한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지급하여야만 하고요. 블루칼라 근로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최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48C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가 조달한 10 빌리언 달러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제출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쟁 심사를 통해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고객사도 최근 600 밀리언 달러 규모의 투자금에 대한 48C 크레딧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에 통과하였고 2년 내에 수치에 필요한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투자 금액의 30%인 최대 180 밀리언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크레딧들은 새롭게 신설된 텍스 크레딧들인데요. 기존의 크레딧들과 모두 합하면 그린 에너지 관련 텍스 크레딧들이 모두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력, 풍력, 제로 이미션 등의 그린 에너지, 솔라 패널,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커버하는 첨단 제조 분야, 전기차 및 충전 설비에 지급되는 트랜스포테이션, 수소 에너지 등의 대체 연료 분야, 탄소를 캡처하는 분야 등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번째 보고 계시는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크레딧 중 섹션 45X 텍스 크레딧은 생산량에 따라 비례해서 주어지는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입니다. 투자 텍스 크레딧과는 달리 상한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텍스 크레딧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배터리 업체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IRA가 존속하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 4에서 5 빌리언 달러의 상당한 크레딧을 받아 총 50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45X 크레딧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얼마나 큰 규모의 혜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것은 IRA가 입법화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산업의 미국 내 신규 설비 투자 지도입니다. 미시간주의 10곳, 테네시주의 8곳,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각각 7곳 등
모두 96곳에 177빌리언의 설비 투자가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확정된 상태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 설비 직접 투자는 과거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45X 텍스 크레딧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에서 시작해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어지는 미국 중서부부터 동남부 지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미국의 배터리 벨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간혹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에 텍스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다양한 크레딧들에 대해서는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다이렉트 페이, 즉 환급을 받거나 트랜스퍼, 즉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세제 혜택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페이란 크레딧을 발생시킨 납세자가 마치 해당 금액을 IRS에 예납한 것처럼 간주해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상계시킨 후 잔액을 환급시키고 세액이 없어도 전액 현금으로 환급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연방세제 역사상 기업 납세자에게 이 같은 환급 크레딧을 제공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제조 등에 해당하는 45X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크레딧, 청정수소 생산에 해당하는 45V 텍스 크레딧, 탄소 포질 및 분리시설에 해당하는 45Q 텍스 크레딧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페이 옵션은 IRA 10년 기간 중 5년 동안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산량에 연동되어 액수가 정해지는 45X 크레딧의 경우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생산력 가동이 최정점에 이르는 연속 5년을 잘 예측하고 그 시점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종류의 크레딧은 환급뿐만 아니라 양도도 가능한데요. 매년 세무상 일렉션을 통해서 진행되고 관계사 양도는 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판매로 얻은 캐시는 셀러에게는 비과세가 되고요. 바이어에게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고 한 번 양도한 것을 다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대부분의 IRA 크레딧들은 환급은 불가능하고 양도만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 가능한 텍스 크레딧에 대한 구매 수요는 향후 10년간 약 1 트릴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IRA 크레딧에 대한 매매 시장이 매우 신속하고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판매가 할인율, 수수료, 보험료 등을 감안해서 매 1달러당 92센트에서 93센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KPMG에서도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주는 크레딧 중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400밀리언의 45X 크레딧을 양도하는 딜을 8주, 약 2개월 안에 클로즈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크레딧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은 추후 IRS 감사 등으로 크레딧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에 바이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딧의 질과 크레딧을 클레임하고 판매하는 셀러에 대한 듀 딜리전스를 비롯해 인슈런스 고려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RA 관련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크레딧들은 코퍼레이트 AMT를 줄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환급 양도와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 IRA상 텍스 크레딧은 미국 투자 시에 꼭 고려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텍스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양초롱 시니어 매니저님이 어카운팅 쪽 업데이트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감사팀 양초롱 회계사입니다. 오늘 저는요, 케이삭스, 어카운팅 업데이트, ESG 세 가지 토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케이삭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요. 2017년 여러 일련의 이제 분식 회계 사건들이 터지면서
한국외부감사법이 개정 시작되었고 그 일환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외부 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 수준에서 감사 수준으로 상향되었고요. 최고 경영자인 CEO가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해야 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도 서명을 하고 또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공시되어야 하는 등 정책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또 올해 초에 있었던 은행 파산 사건들도 모두 내부 통제 미비로 일어난 일들로요. 내부 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은 기업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K삭스 해외 자회사 도입 일정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 2023년 올해지요. 네, 해야 되고 이제 5천억 원 이상은 24년, 1천억 원은 25년부터 K삭스 감사가 시행될 예정이었었는데요. 자산 규모가 2조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좀 부담을 감안하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시기를 이제 5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회사의 경우 2029년부터 연결 기준 외부 감사가 필요로 하고요. 5천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는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도입 전인 회사들의 경우에는 좀 준비 시간이 많이 더 생겨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플랜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몇몇 회사는 이미 K삭스 도입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또는 올해 이미 감사를 받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K삭스 도입 시 페이지별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코핑 앤 밸리데이션입니다. K삭스 수행하시는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한국 본사 또는 매니지먼트에서 우선적으로 스코핑 하신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게 될 텐데요. 이 회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significant 어카운트가 있는지, 또 해당 어카운트에 어떤 어설션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스콥에 포함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검토하면서 스콥을 확정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프로세스 다큐멘테이션인데요. 앞서 스코핑 결과를 바탕으로 현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들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어떤 컨트롤 다큐멘테이션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프로세스 워크드루를 새로 진행하면서 그 안에 어떤 키 컨트롤이 있는지 식별하고 그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제 사실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페이지이고 이 부분의 결과치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세스 내러티브, 플로우 차트, 그리고 RCM 등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였던 어떤 파인딩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트래킹 로그에 잘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팅 플랜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컨트롤 테스팅은 얼마나 자주, 어떤 샘플링 방법으로 또 누가 수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내용들이 결정되게 되면 테스팅 프로시저를 또 RCM에 포함해서 테스팅 매뉴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이펙티브하게 디자인된 컨트롤일까요? 라이딩 101에서처럼 이제 6W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6하원칙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hy. 인터널 컨트롤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어떤 리스크 또는 어떤 어설션을 커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who performs the control. 컨트롤 수행자에 대한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컨트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슈가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면 커렉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what. 이 컨트롤의 네이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컨트롤이 이제 프리벤티브인지 디텍티브인지 또 매뉴얼 컨트롤인지 어토메이티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when. 컨트롤 프리퀀시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통제가 애뉴얼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쿼럴리, monthly, daily, recurring 등등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where이고요.
이는 컨트롤 수행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센트럴리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컴포넌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how는요. 통제 수행이 어떻게 실행되고 문서화되는지 또 얼마나 프리사이즈한지인데요. 통제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how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이 6가지 6W의 질문이 모든 컨트롤에 다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추가로 이제 프리사이즈한 트레스홀드가 각 컨트롤별로 성격에 맞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토메이티드 컨트롤인데요. 이제 3웨이 매칭을 통해서 인보이스가 어프로브가 되는 통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인보이스와 PO 금액 차이가 25불 이상 나는 경우 어프로브가 되지 않는다든지, 예, 이 25불이 트레스홀드가 되는 건데요. 이 중요한 이제 또 레컨실리에이션 컨트롤의 경우는 이제 또 이제 3웨이 매칭의 이제 컨트롤보다도 이제 조금 매우 정교해야 돼서 뭐 예를 들어 1불의 차이도 허용이 안 된다든지 등을 통해서 각 컨트롤별로 각각 다른 잣대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 감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 오브 디자인 앤 임플리먼테이션, 설계 평가를 말합니다. 각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나 이제 내레티브를 바탕으로 워크드루를 수행하면서 프로세스와 컨트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각 컨트롤별로 한 개의 샘플을 뽑아서 컨트롤이 정말 적절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을 잘 커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이게 얼마나 컨트롤 수행 과정이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승인할 때 사용된 파일 또는 내용의 에비던스가 정말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설계 평가가 마무리되고 나면요. 두 번째 테스트 오브 오퍼레이팅 이펙티브니스, 즉 운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뭐 샘플 테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컨트롤 프리퀀시 그리고 리스크 레벨별로 샘플 사이즈가 정해지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원플리 컨트롤인데 리스크가 베이스인 경우 샘플을 2개를 뽑는다든지 데일리의 경우 15개를 뽑는다든지 등등 이렇게 특정 피리어드나 인디비주얼 샘플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삭스 감사 절차 수행 중 발견될 수 있는 갭, 즉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 갭입니다. 말 그대로 통제 디자인이 리스크를 커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무단 인출 위험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2명 이상의 트레저리 팀 멤버가 어프로브를 해야 되는 상황 컨트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프로브를 할 때 상대방의 휴가 일정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시스템에 on behalf of라는 기능이 있었던 경우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리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보니 디자인상 미비점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비던스 갭. 이제 컨트롤은 정말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에비던스를 리테인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제 매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미비점이고요. 이제 실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좀 감사 목적상으로는 리뷰나 어프로브에 대한 정말 이 증거 보관이 필수적인 부분이니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슈 예제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레스홀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있는 이슈인데요. 뭐 감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실제 효과적인 내부 통제 디자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 수치적인 트레스홀드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ASC 606에 따른 수익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25,000불 이상에 해당되는 거래 계약서만 검토해서 매출의 CEA를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CEA는 Completeness, Existence, Accuracy를 뜻하고요. 이 기준을 25,000불로 세웠기 때문에 금액 이하의 매출권에 대해서는 이 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소액 거래량이 많을 때인데요.
여기 예시에서 보시듯 이제 회사에서 설정한 중요성 금액은 1 밀리언인데 이 트레스홀드로 인해서 컨트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래 총액이 67배, 즉 67 밀리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이제 반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요. 67분의 1만 이 퍼퓰레이션에 에러가 있다고 해도 정말 재무제표에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액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컨트롤 평가 시 이제 매터리얼 위크니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루션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경영진은요, 이 트레스홀드를 설정을 할 때 거래의 성격, 그리고 규모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이 위험 범위가 이제 중요성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영진이 이제 통제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요, 이 트레스홀드를 낮춤으로써 전체 리스크 톨러런스 범위를 억셉터블한 레벨로 낮춰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삭스 어딧 이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삭스 테스팅이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해 감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는요. 이 한 개의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정말 컨트롤 디피션시인가요? 이게 올해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직원분들 실수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서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정말 디자인이 된 것처럼 딱딱딱 모든 실수 없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요. 요런 실수가 한 가지씩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실수에 이제 에러가 있다고 해도 꼭 컨트롤 디피션시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발견되는 이제 미비점 사항들이 있는 경우 감사에는 이 미비점의 네이처가 무엇인지, 왜 발생을 했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만약 딱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휴먼 에러다라고 하면 이거는 컨트롤 디피션시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발견된 이 리미점들이 이제 프로드 인디케이션이 있었다든지 정말 인텐셔널한 액션이 있었다든지 부분은 당연히 significant control deficiency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널 컨트롤 디피션시 이제 레벨 중에 가장 높은 수위가 이 매터리얼 위크니스인데요. 이 매터리얼 위크니스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렉 오브 어카운팅 리소스인데요. 적절한 어카운팅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큰 이슈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은 어카운팅 팀에서 발생하는 가장 커먼한 미비점이고요. 그리고 또 GITC에서 흔히 일어나는 미비점으로 정말 액세스 컨트롤에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삭스 테스팅 및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또 다음 어카운팅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개정된 US 갭 어카운팅 스탠다드는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포커스할 부분은 커먼 컨트롤 리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선 리스 ASC A42의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엔티티도 올해 필수적으로 이제 어답션을 시작을 하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친숙하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ASU 업데이트는 커먼 컨트롤 어레인지먼트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새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이 관계사 간의 리스 거래는 계약의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조항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리퀘어먼트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 ASC A40의 리퀘어먼트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실무에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먼 컨트롤 리스, 즉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관계사 간의 리스 계약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조항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화된 계약서에 이제 들어있는 계약 조건 외에도요, 이제 뭐 government jurisdiction에 의해서 법적 의무가 생겨지는 경우나 또는 구두 계약 등으로 집행 가능한 조항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것들을 다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먼 컨트롤 리스에서 발생되는 리소울드 임프루먼에 대한 회계 처리의 다양성인데요. 특히 이 커먼 컨트롤 리스의 경우 내용 연수가 좀 긴 리소울드 임프루먼을 내용 연수가 더 아닌 더 짧은 리스 기간에 거쳐서 상각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컨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FASB가 2023년 1월에 개정안을 이슈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는요, 회사가 일렉트할 수 있는 Practical Expedient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상장 회사만 일렉트할 수 있는 조항이니 이 부분은 이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이 새로운 Practical Expedient을 일렉트를 하게 되면요, 서면으로 작성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리스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렉션은 이제 각 어레인지먼트별로 일렉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만약 따로 문서화된 계약 조건 및 조항이 없는 경우 아쉽게도 이 Practical Expedient은 기본적으로 일렉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Practical Expedient이 적용되는 인테림이나 Annual Financial Statement 날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건 및 조항을 문서화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Practical Expedient을 일렉트할 수 있어 미리 문서화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리소드 임프루브먼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이 개정은 이제 상장, 비상장 회사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커먼 컨트롤 리스의 리소드 임프루브먼은 이 리스 기간과 상관없이 내용 연수 기간에 따라 상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레시가 이제 임대 자산의 컨트롤이 있을 때고요. 만약 더 이상 이 자산의 컨트롤이 없게 되면 이 리소드 임프루브먼은 레서로 트랜스퍼가 되고요. 이는 자본의 조정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커먼 컨트롤의 리소드 임프루먼 역시 이 ASC 360죠. 이제 임페어먼 가이던스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시 리ኳ어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소드 임프루먼의 내용 연수가 리스 기간보다 길다면 레시는 남은 상각되지 않은 리소드 임프루먼의 밸런스와 남은 내용 연수 그리고 남은 리스 기간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이펙티브 데이트는 이제 2024년부터고요. 얼리 어답션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US 갭과 달리 IFRS에서는 이 커먼 컨트롤 리스 어레인지먼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 리스 어답션 이후에 이제 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리마인더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리스 인셉션 당시에 이제 리스 라이어빌리티와 ROE 에셋을 인식한 후에도 이 리스 재평가를 해야 하는 리스 모디피케이션이나 리어세스먼트 이벤트가 있는지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제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레시가 언제 리스터 또는 퍼체스나 리뉴얼 옵션을 재평가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제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요. 이제 첫 번째로 특정한 이벤트, 이제 뭐 트리거링 이벤트가 있어야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트리거링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상 레시가 이제 퍼체스 옵션을 법적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뭐 계약서상에 이제 임대 자산의 마켓 프라이스가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졌을 때 레시가 뭐 퍼체스 옵션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실제로 이 마켓 프라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이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레시가 퍼체스 옵션이나 리뉴얼 옵션을 행사할 것이 이제 reasonably certain해졌거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옵션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옵션 행사가 이제 reasonably certain해진 경우입니다.
다음 이제 화면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이제 리스 계약서에 이제 residual value guarantee 조항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레시가 프로바블한 부채 금액을 리스 페이먼트에 포함해서 이 리스 라이어빌리티를 계산하여야 하는 건데요. 이 따라서 임대 자산의 이제 마켓 밸류가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이 프로바블한 부채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리스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resolution of contingency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리테일 리스가 있는 경우에 첫 해 이제 리스 페이먼트가 정해지지 않고 첫 해가 이제 끝난 시점에 이 한 해 동안의 세일즈 금액에 의해서 이 리스 페이먼트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첫 해가 끝나는 시점에 페이먼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 리스를 또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트리거링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거링 이벤트는 significant events or significant changes within lessee's control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within lessee's control, 즉 lessee의 통제 안에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리거링 이벤트의 예시로는 레시가 significant leasehold improvement을 하거나 또는 임대 자산에 정말 significant modification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옵션 exercise date 이후의 기간을 포함한 동안 이제 뭐 sublease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트리거링 이벤트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회사가 이제 리테일 스페이스를 10년간 빌리게 되고요. 10년 후에는 이제 5년 더 익스텐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한 8년째 되는 해에 이 남은 이제 7년의 기간 동안 이제 썸리스 계약을 또 제3자와 하게 되면 이제 이 5년의 이제 리뉴얼 옵션을 행사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리스텀을 재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이 키 리스텀이나 잔존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부채 금액을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에 따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가지 경우를 보면요. 이제 모든 재평가의 경우 이제 따라야 하는 스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경된 계약 조건과 에스티메이트에 따라서 이 리스 컨시더레이션을 재평가하고 재할당하는 것인데요. 이때 CPI나 이제 레이트에 따라 바뀌는 베리어블 리스 페이먼이 있다면 이도 포함해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스 라이어빌리티를 이제 바뀐 조건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에 맞게 이제 상대 계정인 ROU 에셋도 함께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ROU 에셋이 네게티브가 되는 경우에는 이 ROU 에셋을 0으로만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P&L로 이제 P&L 임팩트가 있도록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왼쪽 3가지의 경우를 한 그룹으로 보시고 오른쪽 2가지를 또 한 그룹으로 보셔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왼쪽 그룹의 경우에는 리스 라이어빌리티 이제 재평가를 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있다면 이제 사용해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하는 거고요. 리스 클래시피케이션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 그룹에 있는 경우는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업데이트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ESG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ESG 경영이 정말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의 단순한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 비재무적 지표, 즉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이제 경영 활동을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가 바로 ESG, Environmental, 환경, 소셜,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성, 또 대기 수질 오염 관리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는 이제 지역사회 기여를 얼마나 하는지, 젠더에 대한 인권, 또는 노동 환경 등을 이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버넌스는요, 이제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기업윤리 등이 고려된 이제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기업의 재무적 요소에만 정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돈만 잘 버는 기업이 돈만 이제 잘 버는 것이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 세대의 목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ESG를 잘하는 기업이 정말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안정된 투자처가 되고요. 또 소비자들도 또한 환경 및 사회적 의식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이러한 가치를 부합하는 기업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SG 경영을 하는 이제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요. 미국의 큰 텔레콤 프로바이더가 이제 회사의 이제 전체 전기 사용량의 50%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IT나 AI 이제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서 성평등적 기업 문화를 앞장서서 기여를 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요, 이제 여러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실제 지속 가능 보고서에 의무 공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공시가 정말 의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뉴스였죠. 올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ESG 관련 법안 2건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B 253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연매출 규모가 1 빌리언 이상 되는 기업이 스콥 1, 2, 3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에 대해서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콥 1, 2, 3 이미션이 무엇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스콥 1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자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폴크리프트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폴크리프트가 뭐 포인트 A부터 B까지 이제 옮기는데 발생된 배출량, 뭐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콥 2는 이제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GHG 이미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 안에서 사용하시는 뭐 전력 또는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제 가스 배출을 뜻합니다. 세 번째 스콥 3는요, 이제 스콥 2를 제외한 모든 간접적인 GHG 이미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 등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배출 등이 있겠습니다. 스콥 1, 2 이미션보다는 스콥 3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스콥 3 자체의 이미션 계측도 사실 가장 어려운 타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법안은 이 수치화된 스콥 1, 2, 3 배출량을 각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스콥 1, 2의 경우 이제 2025년 데이터를 가지고 26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제 오른쪽 두 번째 SB 261은요. 이제 클라이밋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연매출 규모가 이제 500 밀리언 이상인 법인들은 이제 2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생긴 것이고요. 이 지정된 플랫폼에 이제 리포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회사의 웹사이트나 이제 뭐 이런 이제 공식적인 부분에 이제 전체 퍼블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 공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이제 스콥을 보시면요. 이 법안들은 정말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SB 253에서는 이 GHG 이미션에 대한 내용을 수치화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회사와 직접적인 이제 리포팅 리퀘어먼이 없더라도요. 주변에서 이제 함께 거래하고 계시는 뭐 서플라이어, 벤더, 렌더, 뭐 커스터머가 이제 해당이 돼서 자료를 이제 회사로 직접 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리포팅 리quired 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두 분 강사님 또는 기타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기타 세미나 11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